자, 이제 인도에서 롤러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롤러법 누가 만들었을까요? 영국이 만든 롤러법인데 이게 뭐냐?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러분들 치안유지법이라고 기억나십니까? 한국사 시간에? 예, 아주 치안유지법과 굉장히 유사한 법이에요. 이게 뭐냐? 치안유지법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이 상위법인 헌법을 뛰어넘는 초헌법적인 악법이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체포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현행범이 아닌 이상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인도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악법 중에 악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롤러법에서 저항해서 드디어 누가 등장한다? 간디 작살. 우리 간디 형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간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말은 좋지. 비폭력. 폭력을 쓰진 않지만 우리는 불복종이다. 복종하진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간디 형님이. 근데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독립운동 제일 열심히 한 나라는 어디라 그랬어요? 아일랜드랑 우리나라라 그랬죠? 영국 여왕 마차 그 얼마 전에 별세하신 그 엘리자베스 여왕 마차에도 폭탄 던졌던 사람들이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봉창 열사가 천황 마차에다 폭탄 던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력으로 투쟁을 얻는 거지. 이게 깡패 상대로 말이 통합니까, 여러분들? 예? 깡패들 상대로. 예.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간디 같은 분만 계시는 게 아니죠. 저 같은 사람도 있죠. 저같이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 예. 네루입니다. 네루. 너무 넷자쳐 안 돼요. 네루라는 사람은 이제 좀 더 어떻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급진적 민족운동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네루가 주도가 돼서 이제 인도 국민회의를 이끕니다. 인도 국민회의 기억나시죠? 원래는 이 영국의 뭐라고 해야 되지? 친영 기관으로 만든 건데 이제 인도 국민회의가 이제 인도의 민족운동을 이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영국도 어떻게 해요? 굴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인도 통치법이라는 법을 제정합니다. 신인도 통치법의 골자는 무엇인고 하니 신인도 통치법은 35년이죠? 35년도에 만들어졌다. 야, 그래, 알았어. 니들이 원하는 자치권을 인정해 줄게. 네, 모 단위로, 주 단위로. 우리나라로 치면 뭐예요? 시. 도나 시. 야, 너네 동네 인도라는 나라가 워낙 크니까 지역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주의 자치권, 주지사들 너네가 뽑아서 너네들 자치를 해라고 인정을 해준 거죠. But 여전히 중요한 거. 외교의 대권은 영국의 인도 총독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어때요?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 인도 출신의 인도인들로 구성된 사단이 편성이 돼가지고 일본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예. 일본이 이 버마, 미얀마 지역까지 와가지고 인도 쪽으로 공격하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인도 출신 군대와 이제 일본 군들이 전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애들이 또 그때 또 사탕발림을 하죠. 야, 너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도와주면 너네 완전한 독립 약속해줄게. 뭐 이러다가 통수 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인도가 결국 독립을 하게 됩니다. 영국 놈들 진짜 양아치들이에요. 자, 어쨌든 군사 외교권은 총독이 갖고 있더라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인도 다음은 어디예요? 네, 오스만이죠. 오스만 제국은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서 거의
예, 4분 5일 됩니다. 아랍인들은 어떻게, 나 우리 독립할 거야. 그래서 와합 운동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뭐 요르단 이런 나라들, 예멘 이런 나라들로 이제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지역은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요. 발칸 전쟁으로 발칸 반도 지역의 유럽 국가들도 다 독립을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아나톨리아 반도, 누누이 말씀드리는 소아시아 반도 지역으로 이제 축소가 됩니다. 그 와중에 그 유명한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청년 장교였어요. 무스타파 케말, 이게 본명이고, 이 이름 본명보다 더 유명한 이 사람을 뭐라고 불리냐? 아타튀르크라고 부릅니다. 아타튀르크. 튀르크는 뭐겠어요? 당연히 튀르크. 네. 아타는 뭡니까?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 튀르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터키 가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을 무스타파 케말을 함부로 부르거나 이 사람을 욕하면은 안 돼요. 네.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정법 위반입니다. 이 사람은 터키에서 욕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진짜입니다. 법으로 나와 있어요. 네. 이 사람 비난할 수 없다. 네. 그 정도로 이 터키, 튀르키예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름, 아타튀르크라는 이름을 말하기 전에 수만 번 쉬고 말한다고 할 정도로 이 국가적인, 거의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국부라고 하죠. 국부. 나라의 아버지. 네, 괜히 아타튀르크가 아닙니다. 네, 이 무스타파 케말이 드디어 뭘 합니까?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네. 청년 장교로서 혁명을 성공시켜서 이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고, 재정을 무너뜨리고 튀르키예 공화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뭐가 됩니까? 초대 대통령이 되는 거죠. 대통령을 좀 오래 새 잡수시긴 했는데, 10몇 년 하셨는데, 17년인가 18년인가 그 정도 하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이 양반이 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양반은, 이 오스만 제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슬람 국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은 서구와 유럽을 따라잡자, 우리 이슬람의 전통에 얽매여서는 안 돼. 그래서 서구와 세속화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믿기는 하지만 서구 유럽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들, 이슬람 국가였으면은 튀르키예에서 여자 배구를 할 수 있겠어요? 여자들이 그 짧은 핫팬츠 같은 그 반바지를 입고 스포츠를 하고 히잡도 안 쓰고 온몸을 감싸고 히잡을 한 다음에 스포츠를 하든가 해야죠. 이슬람 국가였으면. 김연경 씨가 터키 리그에 진출했잖아요. 튀르키예 리그에. 여자 튀르키예 배구가 제일, 여자 배구는 이제 튀르키예가 제일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구화, 세속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또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공화국이 된 거는 혁명은 1923년. 그 다음에 이제 튀르크의 민족주의도 많이 활약을 하죠. 민족주의로 활약을 했다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하냐? 말이 안 떠오르네. 민족주의 운동도 펼칩니다. 여러분들, 그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당연히 아랍어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꾸라는 번역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튀르크어가, 전통 튀르크어가 아랍어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걸 또 언어를 또 완전 전통 튀르크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튀르크 말이, 언어가 이제 요때 누구냐, 아타튀르크 때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예를 살펴보면은 이제 일부 다체제는 뭐야? 미쳐가지고. 일부 다처제, 꾸란에 따르면은 철을 4명까지 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이제 전쟁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 경제적 능력이 없는 과부들을 살려야 되니까 뭐 4명까지 철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잡한 아랍어 문자 대신에 로마자를 사용을 합니다. 알파벳이죠.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로마자 표기법.
어떤 나라가 있어요? 베트남도 이렇죠? 여러분들 베트남 가면은 베트남어를 알파벳으로 표기합니다. 예, 한자 안 써요, 베트남. 어쨌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지금의 뭐가 됐다? 튀르키예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아타튀르크, 무스타파 케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란을 살펴봅시다. 이란. 자, 이란은 무슨 왕조였죠? 네, 사파비 왕조에서 이제 사파비 왕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야? 무슨 왕조였지? 나도 기억이 안 나요. 사파비 왕조에서 하여튼 다음 왕조로 바뀌었다가 이 왕조가 또 이제 뭘로 바뀌냐? 팔레비 왕조로 바뀝니다. 팔레비 왕조로 바뀌어요, 왕조가. 네. 팔레비 왕조가 수립이 됩니다. 자, 이 팔레비 왕조를 수립했던 사람은 라자 샤라는 사람인데, 샤라는 건 왕이란 뜻이죠. 네. 페르시아어로 이제 왕을 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군주는 샤한샤라고 부르죠. 왕 중에 왕, 뭐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황제란 뜻이죠. 네. 그래서 이게 1925년이다. 이 이란의 상태가 어땠다 그랬습니까? 영국과 프랑스, 거기다가 러시아까지 옹살이 작것들이 다 와가지고 이란의 특히 영국이 이 담배 독점권을 가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방에서 뜯어먹히고 있으니까 야, 우리 이란을 좀 우리의 이게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그 영광을 재현해 보자라고 하면서 이 국호도 이란으로 공식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양식으로 이제 산업과 교육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광무개혁 같은 그런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예. 황제를 중심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죠. 근데 여전히 이란은 어때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래. 러시아 이권이 다 개입된다고. 왜? 영국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이란은 전통적으로 어디로 인도로 진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국 입장에서는 이란을 방어를 해야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도 이제 부동항을 얻으려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튀르키예 아니면 이란 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또 이제 러시아를 같이 견제하려면 이제 영국과 손을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이 영국이랑 프랑스는 이제 손잡고 다니면서 러시아만 이게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도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제는 러시아가 아니라 뭐죠? 소련이죠. 소비에트 연방. 그래서 여전히 영푸소의 간섭을 피할 수는 없다. 라는 거죠. 이란이 나중에 이란 혁명,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종교 혁명. 그래서 이전까지 이란은 세속국가였는데, 지금이 우리 알고 있는 이슬람 국가로 탈바꿈한 게 된 게 1960년대예요. 그때 돼서야 이제 이슬람 국가가 되면서 요새는 이제 반미하면은 이란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반미 국가가 됩니다. 네. 잠깐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잘라주세요. 자, 전체주의는 뭐다? 전체를 위해서 우리 구성원들의 소수의 희생도 마땅히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개성 같은 건 다 뭘 이해되는 거죠. 네. 자, 어떤 나라들에서 등장하나요? 역시 이탈리아죠, 여러분들. 독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탈리아가 전체주의의 원조예요. 네. 이탈리아는요,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었어요? 패전국이었어요? 승전국이었죠? 왜? 원래 독일 오스만이랑 같이 손을 잡고 동맹국이었는데 빠르게 손절을 친다 그랬죠. 그래서 비록 얘가 승전국이 됐긴 했는데 뭔가 이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굳이 영프에서 이탈리아가 손절하고 도망쳐 나오는데 얘한테 뭐 큰 이득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실업이 증가, 물가가 증가하는 여전히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예. 근데 요거는 경제대공황 이전에 이탈리아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게 그 유명한 누구? 무솔리니. 너 모솔리니? 아, 그거 아니, 모솔 아니에요. 나 와이프 있어요. 그래서 무솔리니. 모솔리니 아니라 무솔리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전체주의를 퍼뜨려요. 이 사람이 뭐 나름대로 이제 뭐 교사도 하고 군인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이 전체주의 사상에 빠지게 된 거야. 여러 가지 그 사상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이탈리아가 먼저 잘 살아야 되니까 우리 이탈리아 어떻게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어서 우리 이탈리아 중심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이 전체주의 원조는 무솔리니입니다. 이 무솔리니의 영향을 받은 게 히틀러예요. 여러분들 히틀러가 워낙 유명하지만 무솔리니가 처음 등장했을 때 히틀러는 완전 듣보잡이었어. 듣보잡. 네. 무솔리니가 먼저 뭐 이렇게 셔츠 색깔 되게 좋아하죠. 역시 패션의 나라라 그런가? 이 검은 셔츠단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로마로 이제 진군을 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무솔리니가. 이전에는 누가 있어요? 가리발디의 붉은 셔츠단이 있었죠? 근데 거기를 엄청 많이 패러디를 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은 우리나라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저기 중국 그 중화민국 장개석 부하들은 이제 남의사라고 합니다. 남의사. 남색 옷이다. 그래서 이제 푸른 셔츠 부대죠, 한마디로. 우리나라에는 백의사라고 있습니다. 흰 셔츠 부대. 예. 그래서 우파 단체에서 이 무솔리니를 엄청나게 많이 따라해요. 이 무솔리니가 이제 이 극우 전체주의의 거의 이제 뭐랄까 스타트이자 아이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정말이에요, 정말. 아돌프 히틀러도 이 사람을 되게 처음에 존경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진군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다. 그게 이제 1922년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빠르죠. 1922년도에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주의라는 것을 최초로 이제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여러분들 대공황이에요. 세계 경제 대공황. 이건 언제냐? 이건 1929년도입니다. 이게 원인을 따져보면 여러분들 이게 결론은 이 자본가들 배뜨지만 불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 미국이 망하니까 미국이 그때 당시 초강대국이었으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의 증시가 갑자기 하락합니다. 주가가 갑자기 급락해요. 왜?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 자본가들이 물건을 팔아먹어야 돼. 그러면은 싸게 파는 게 이득이야? 비싸게 파는 게 이득이야? 비싸게 파는 게 이득이 아니죠. 싸게 많이 파는 게 더 이득이죠. 비싸면 안 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미국 자본가들이 싸게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노동자 임금을 줄여야 되죠. 그러면 노동자들은 구매력이 어때요? 없어져요.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은 월급이 계속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 결국에는 돈 안 쓰는 건 기본이죠. 이 나라에서 정부란다.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 이제 더 임금을 줄이다 못해 해고까지 시키는 거야. 그러면 돈이 또 없잖아. 이 사람들은 또 구매하지 못해. 그러면은 물건은 팔리지 않고 어떻게 돼요? 재고가 누적되겠죠?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재고만 쌓이면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러면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도가 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이게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가들의 욕심이 경제를 한순간에 파탄내는 거죠. 결국 누적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어디까지? 유럽까지. 유럽에서 어디로? 유럽이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가 순식간에 다 급락을 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걸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나 은행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도산되는 거야. 부도가 나는 거죠. 망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든 극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여러 국가들별로 극복한 방식이 다릅니다. 자, 우선 어디? 원인 미쿡의 무슨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여러분들 그 루즈벨트가 두 명이에요. 시오도랑 프랭클린 루즈벨트 두 명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랑 다른 대통령이에요. 네, 네.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유명한 무슨 정책? 뉴런 정책? 뉴런 여러분들 신경사의 신경 전달. 뉴딜이죠. 뉴딜 정책. 뭐 그 유명한 무슨 주의입니까? 케인즈주의죠. 네. 수정 자본주의. 네, 여러분들 이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어떻게 잘 돌아가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누가 등장하는 거야? 케인즈주의가 나오는 거야. 케인즈주의는 뭐야? 적극적으로 국가가 시장을 어떻게 해야 돼?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요즘에는 이제 60년대, 70년대 들어서는 뭘로 바뀝니까? 신자유주의라고 하죠. 신자유주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놓여 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케인즈 경제학자 케인주의 수정자본주의에 입각한 뉴딜 정책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버댐이라고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댐, 인류는 멸망해도 후버댐은 멸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인력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후버댐 같은 게 만들어지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거야. 돈을 써가면서 국가에서 고용을 하는 거죠, 노동자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돈을 버니까 이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되고, 구매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경기가 다시 부양되는 거죠. 미국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니까 그냥 미친 듯이 겁나 잘 사니까. 네. 축복받은 땅이죠, 여러분들. 땅 엄청 넓죠. 중국은 동해안 일부 지역만 조금 잘 살고 거기에 인구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지만, 미국은 전체적으로 다 아주 풍요롭고, 미시시피강이 흘러가지고 이제 해안이란다. 뭐라고 표현해? 해운이나 수로를 이용한 그런 그 해운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미국은 정말 축복받은 땅이에요. 미국 농사 짓는 그 스케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농약을 어떻게 뿌린다? 비행기로 뿌린다. 농부가 연봉이 최소 억 단위라고, 미국은. 미쿡 다음 어디 있어요? 그 다음 최고의 강대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양쿡. 영국. 그 다음에 어떤 나라? 프랑스. 제일 잘 나가는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들이잖아요, 그쵸? 얘네들은 뭐야? 식민지에다가 빨대 꽂아서 빨아먹으면 되죠? 제일 좋아, 얘네들도.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영국이 그때 당시에 썼던 화폐 단위는 파운드입니다. 그래서 파운드 블럭을 형성해요. 프랑스는 그때 당시에 프랑을 사용합니다. 1프랑, 2프랑. 그래서 프랑 블럭을 형성해요. 블럭이라는 게 뭐예요? 뭐 막는다라는 뜻도 있고, 뭐 한 블럭,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지역 단위를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한 블럭만 더 하시면 돼요,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자기 식민지들과 본토를 연계해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야? 보호무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프랑을 쓰는 지역끼리만 뭐 하는 거야?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영국은 파운드를 사용하는 지역끼리만 물건을 사고 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결론은 식민지 빨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영국은 이때 당시에 보수당 플러스 영국의 진보당은 뭐예요? 노동당이에요. 노동당이 연립내각을 펼칩니다. 거국적, 뭐라고 표현하냐? 거국내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국내각.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대연정 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여러 정당들이 같이 연립정권을 이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사회주의 정당, 사회당, 좌파죠, 좌파.
진보당, 사회당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는 이 사회당 중심이 돼서 무슨 전선? 인민전선이라는 전선을 형성을 합니다. 전선이라고 해서 진짜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정치, 당. 이게 정치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국가들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미, 영, 푸 말고. 그 다음에 역시 독일 나와야겠죠? 도이칠란드. 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독일이 전쟁 배상금 무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물가가 폭등한다라고 말씀도 드렸죠. 네. 그런 상황에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 대공황까지 덮치니까 이 독일도 못 살겠다 죽겠다. 그때 등장한 게 그 유명한 네, 나치가 등장합니다. 네. 국가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불리는 사회주의요? 나치가 사회주의? 아니, 전혀 그런 사회주의랑 달라요, 여러분들. 네. 공산당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나치에서 공산당 엄청 싫어해요. 네. 나치가 등장을 해서 얘네가 정권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총리가 돼요.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통령은 따로 있었습니다. 힌덴부르크라고. 이제 힌덴부르크라고 1차 세계대전 독일을 그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을 연달아 격파하면서 이제 그 독일의 영웅이 됐던 사람인데, 힌덴부르크라고. 이 양반은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그냥 약간 뭐랄까 이제 히틀러한테 권력을 다 넘겨질 때까지, 히틀러가 권력을 다 거머쥘 때까지 그냥 허수아비 노릇을 하신 양반입니다. 근데 어쨌든 히틀러가 총리가 되면서 하나하나씩 권력을 장악해 나가요. 뭐 수권법, 뭐 장검의반, 뭐 해서 막 여러 가지 있는데, 히틀러가 총리였다가 이 친위 쿠데타라고 하죠. 예, 이 주변인 자신들의 정적들과 이 자기의 원래 그 뭐였던 뭐라고 할까, 자기 이제 돌격대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지지해주던 지지 세력까지 그 토사구팽합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하나둘씩 장악해 나가요. 그래서 히틀러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총통이 되죠. 총통. 총리에서 총통이 된다는 건 뭐예요? 사실상의 독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입법권과 사법권입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장악을 해요. 네. 자, 요게 이제 1933년. 히틀러가 총리가 됐다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뭐 하느냐? 우리 독일 민족, 또 민족주의적인 그런 것도 내세우죠. 감정을 내세워서. 우리 독일 민족이 언제까지, 저 프랑스 놈들, 영국 놈들 눈치를 봐야 되냐? 안 되겠다. 우리도 재무장하자.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독일의 이제 무장 제한이 철저하게 걸립니다. 군대도 10만 명 이상 가지면 안 되고, 잠수함도 가지면 안 되고, 뭐 장갑차나 전차 수도 뭐 제한이 됩니다. 그런 제한들이 다 있는데, 이게 나 이딴 거 안 해 하면서 재무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기를 만들려면 공장을 돌려야겠죠. 공장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일자리가 창출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나치당에 환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의 구세주 히틀러, 군비 확장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 군비 확장이라는 건, 재무장이라는 건 결국 뭘 전제로 까는 거야? 전쟁할 거다. 전쟁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재무장을 통해서 군비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한때 독일의 취업률 100%가 넘어요. 취업률 어떻게 100%가 넘어요? 뭔 얘기죠? 일자리가 남아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치에 대한 이 독일 국민에 대한 나치의 지지도가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결국 악마를 키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베르사유 체제 이딴 거 우리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면 영푸는 가만히 있었어요? 네. 영푸가 판단을 좀 바보같이 한 거죠. 베르사유 체제를 무시한다고 하니까, 이 독일 애들이 우리가 너무 그동안 압박을 해가지고 얘가 조금, 히틀러가
조금 그냥 이제 한번 강짜 부리는 거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오히려 히틀러 말을 막 들어줍니다. 바보같이. 예.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기고만장해가지고 아 영국 프랑스 별거 없네 뭐. 그래서 이제 다시 전쟁의 광기가 스물스물 유럽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만드느냐, 야 친위대라는 걸 만듭니다. SS라고 하는데 슈타스타펠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한마디로 이 히틀러 나치당의 당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군. 이 국방군이라는 국군, 그 독일의 군대, 국가의 군대가 있는데 개인 사병같이 SS라는 이 무장 친위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얘네 가지고 전쟁 범죄를 엄청 많이 저질러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전쟁 범죄 다 아시죠? 민간인 학살, 유대인 학살 등등 뭐 이런 게 다 이 SS 무장 친위대가 앞장서서 저지르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만 들어도 악명 높은 게슈타포. 게슈타포는 비밀 경찰이에요. 이게 하이만슈타인 폴리사이트 뭐 이런 이름인데 폴리사이트는 이제 폴리스란 얘기죠. 독일의 비밀 경찰. 이걸 통해서 이제 자신의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본 헌병대죠. 헌병대. 겐페이대. 빨간색 헌병이라고 차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탄압한. 그럼 비밀 조직, 비밀 경찰 조직인 게슈타포를 만들어서 자국 내의 정적들이나 반대 세력들을 탄압합니다. 물론 자국이 아니라 이제 독일이 다른 나라들 침공하면서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그들 입장에서 이제 독립운동, 민족운동이죠. 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데 이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대공황 이후에 또 어떤 나라? 우리 갓본을 빼놓을 수 없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일본. 자, 일본은 경제대공황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법을 찾아요? 역시 군국주의죠. 나라를 어떻게 병영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무기를 마구마구 생산하고 그 무기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무슨 사변? 만주사변. 만주사변 몇 년도? 31년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바로 이 만주사변을 뒤엎기 위해서 뭘 일으켜요? 상하이사변 일으키잖아요. 기억나요? 상하이사변 이후에 우리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사변의 전승 축하 기념일에 도시락 폭탄이 아니라 물병 폭탄입니다, 여러분. 도시락이랑 물병을 2개 다 들고 가셨는데 물병을 던져서 그 많은 일본 저기 헤드들을 처치하고 이 도시락은 뭐냐면 자결용이에요, 자결용. 근데 안 터진 거야. 이게 불발탄이 난 거야. 세간에는 그냥 이게 도시락 폭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물병입니다, 사실. 어쨌든 만주사변 일으킨 다음에 이 도른자들이 또 뭘 해요? 37년도에는 무슨 전쟁? 중일전쟁을 일으키더라. 근데 중일전쟁 전에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개 있죠. 하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써넣어 주세요. 5.15 사건이라고 이게 뭐 균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일본 애들이 진짜 정말 도라이들이 많잖아요. 일본 군부 내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 5.15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은 그 해군들이 일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런던 군축회의 뭐 워싱턴 군축회의 해가지고 해군 함대 함정의 수를 이제 톤수를 제한하는 그런 협정에 참가를 해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우린 해군인데 해군이 줄어? 그럼 우리 입지가 주는 거잖아. 그래서 해군의 그 젊은 장교들이 총리를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5.15 사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16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 육군의 황도파들이 또 총리를 암살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정말 그러면서 이 엄청나게 우경화되는 거야. 일본 군부 세력들이 점점 더 커지는 거야. 사실 이 만주사변도 사실 천황이 야 만주 공격해 이런 게 아닙니다. 일본 관동군이 지네가 사건을 주작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천황이 이걸 처벌을 안 한 거예요. 천황도 뷰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군부가 일본 군부가 막 계속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폭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지. 중일전쟁. 그럼 중일전쟁 다음은 뭐예요? 그 유명한 무슨 만? 진주만 사건. 하와이의 펄하버 진주만을 공습하죠.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무슨 전쟁? 태평양 전쟁.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죠? 네, 여기까지 잘라주세요.